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 공유 분야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그중에서도 미취업 대졸 청년을 위한 디자인 싱킹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렉스 오스본과 시드니 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5단계의 디자인 싱킹 모델,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정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단계 하나씩 살펴보면요.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해결책, 그다음 수용 할인 단계까지 총 5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봐 보면 이 상황이 어떤지, 현상이 어떻게 있는지 사실을 발견할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해결책과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게 보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창의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한다. 그럼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그리고 행동 계획하거나 수립한다. 라는 형태 큰 3가지 덩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확산적 또 수렴적 사고가 융합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우리 비즈니스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가 함께 동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의적 문제 발견의 이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해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발견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대에 과도하게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환경 오염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저렴하고 가볍고 충격에 강한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의적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아이디어 도출할 때니 확산적 사고 기법을 사용해서 확산적은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확산적 사고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졌던 문제, 우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종이가 될 수도 있겠고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 유리가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접근으로 우리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에 행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도출한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우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거 나무가 될 수도 있다. 유리가 될 수도 있다. 종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막 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해결 가능성, 우리 진짜 이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탐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나 자연분해가 되는 신소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 을 우리가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나 대나무로 만든 빨대를 사용한다. 재활용 소재나 자연분해 소재로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디어라고 하는 곳에 CEO로 있는 팀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영감, 아이디어 도출,
구현을 거쳐서 분석과 통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전문 기업인데요. 요 디자인 컨설팅 전문 기업은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설팅하는 전문 기업의 CEO 팀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에 영감, 아이디어 도출, 구현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한 영감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를 직접 관찰하고 공감하면서 영감을 얻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를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도출, 확산과 수렴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다면 확인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확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먼저 끌어낼 거고 그 중에 적합해 보이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 수렴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실제로 표현해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서 최적의 답을 얻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감을 얻는 거, 문제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해보고 구현해보고 표현해보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디자인 싱킹의 특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 사용하냐?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디자인 싱킹을 사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의 경험을 이해하면 그 상황이 영감을 받으면 그 상황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독창적인 것들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사용자를 공감하는 능력은 사용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우리 디자인 싱킹이 소비자를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디자인 측면에서의 디자인 싱킹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 경험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하는 제품,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디자인 싱킹이 적합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네모 박스 한번 바라봐 보시면 디자인 싱킹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 싱킹에서 핵심적인 방향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공감하면서 관찰과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했으면 오타가 있습니다.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피드백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디자인 싱킹의 방향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쿨에서는 디자인 싱킹의 교육 방식을 5단계의 교육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그 흐름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감,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찾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평가하는 단계 총 5개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감부터 바라봐 보도록 할게요. 공감은 우리 5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우리 문제를 발견하는 측면이다라는 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관찰하고 사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니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문제를
왜곡해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감 단계에서의 관찰과 인터뷰는 우리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거, 또 관찰하는 거를 기반으로서 문제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에 도전한 것이 공감의 목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공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첫 단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 공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자세히 듣기 위한 방법들, 인터뷰라고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정사항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터뷰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 이 사람은 어떤 나이대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인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에 관련한 경험들은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터뷰할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할 건지 질문 목록을 만들어 가야 되고, 질문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기구나 녹음기, 카메라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의사항으로는 그냥 통상적인 인터뷰의 유의사항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지면 우리 일정을 잡고 장소를 섭외해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인터뷰를 위해서는 집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장소, 인터뷰 대상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인터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겠죠. 그리고 기록을 남겨도 되는지 동의를 먼저 구할 거고, 그러한 다음에 질문 목록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질문이 떠오르면 이어서 꼬리물기 질문으로 이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공감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단계, 2단계 정의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1단계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감을 했어요.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럼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정의를 내릴 거예요. 어떤 정의를 내릴 거냐? 문제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감 단계에서 얻은 통찰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렴적 사고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산을 통해서 확산적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수렴적 사고는 하나로 귀결되는, 문제를 하나로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해볼 수 있는, 분석적으로 생각해보고 수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우리가 문제 정의를 제대로 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용자가 진정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산적인 사고, 문제를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 정의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그래서 문제가 어떤 거다라고 정의 내려주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가 왜 반드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공감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를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정의해줘야지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 설정이 되더라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없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양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의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정해줌으로 인해서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뭐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뭐를 이라고 하는 이 빈 부분을 상황에 맞게 채워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소재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 배경은 공감 단계에서 우리가 수집했던 관찰하거나 인터뷰했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어떻게 하면 여행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편리한 일체형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에 젖지 않는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형태의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전체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우리 창의적으로 발상해내는 것, 생각해내는 단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은 우리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보고 분석해보고 그걸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니 우리가 문제 정의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된다. 확산적 사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 적합한 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정리해 나가는 수렴적 사고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하나만 내놓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맞든 틀리든 엉뚱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면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답이 없습니다.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하나 질보다는 양이 훨씬 중요하다. 좋지 않더라도 엉뚱하더라도 다양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 그 아이디어들을 결합해서 수정해서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는 발상 방법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계속 많이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떠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 시간에 봤던 알렉스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발상의 기초로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다. 우리 팀플을 시작해서 주제 선정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세요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을 빠르게 공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얻는 것, 아이디어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발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규칙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인 진행 규칙을 말씀드려 보면 먼저 첫 번째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한다. 꼭 맞는 정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없다. 다양한 엉뚱한 아이디어도 좋다. 많이 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고 가능한 한 많은 해결 방법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엉뚱한 아이디어도 상관없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내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바로바로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3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를 맘껏 낼 수 없습니다. 맞아야지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 고민하는 순간 우리 아이디어는 스쳐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서의 목표, 브레인스토밍의 목표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엉뚱하더라도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발전시킨다, 빌드업 시킨다라고 하는 게 우리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규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말고도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발상 기법도 존재하는데요. 라이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글쓰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를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35 원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35 원칙은 쉽게 말하면 6명의 팀원이 3개의 아이디어를 5분간 작성한다라고 하는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롤링 페이퍼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30분 동안 108개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분 동안 108개의 아이디어를 노출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규칙을 설명해 드려보고자 한다면 우리 먼저 6명의 팀원이 자신의 실습지에 3개의 아이디어를 5분 동안 작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분이 지나면 실습지를 돌려가면서 또 3개의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작성해요. 우리 30분 동안 할 거니까 몇 번씩 더 반복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에서 내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다도 좋고 아니면 나는 새롭게 생각한 독창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세분화되고 우리 통합된 형태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트릭스법입니다. 매트릭스법은 우리 주제가 너무 광범위할 때 주제를 조금 좁혀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가로축과 세로축에 넣고 각 변수의 고려 상황을 조합해서 현재 상태를 분석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시를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을 쭉 나열할 거예요. 변수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우리 가로축과 세로축에 넣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봐보시면 우리 2가지 변수, 대상이라고 하는 변수, 용도라고 하는 변수를 가로축과 세로축에 놓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대상은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고령자가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대상을 세분화하였고요. 그리고 대학생 중에서도 가정용으로 쓸 건지 기업용으로 쓸 건지 사무실용으로 쓸 건지 휴대용으로 쓸 건지 그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와 세로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종 해결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은요. 우리 일본의 가오루 이시카와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기법이라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체처럼 생겨서 피시본, 물고기 뼈의 모양을 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해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가시 부분에 우리가 문제들을 정리할 거고 머리 부분에는 문제의 결
결과를 작성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들을 긴 문장으로 적지 않을 거고요. 키워드들을 계속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려줄 거면서 결국에 무엇을 문제의 결과를 작성하는 거,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법이라고 하는 형태, 육색 사고 모의자 기법이라고 하는 형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아이디어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요. 4단, 우리 지금까지 3단계까지 말씀드렸어요.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4단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 디자인적 관점에서 창의성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어진 문제를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건데 표현력이 중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 굉장히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우리가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이라고 하는 건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디자인 싱킹에서 표현하는 단계는 프로토타입 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은 말 그대로 시제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현해내는 목업 정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 컨셉을 간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든지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실제로 핸드 드로잉을 통해서 손으로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파워포인트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스케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여기서의 중요한 방점은 아이디어의 특징을 잘 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을 단순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화를 연습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대화법을 단순화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텍스트나 아니 하나의 이미지로 귀결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복잡해 보이는 주요 제품들의 주요 기능만 남겨두고 제거해 본다든지 조금 복잡한 상황들을 단순화시키는 것들을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바라보시면 우리 로고 디자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 3-6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맥도날드 로고가 굉장히 복잡스러운데 점점 맥도날드의 M자만 단순화하는 과정이라든지 밑에 있는 애플의 로고 또한 엄청 복잡한 형태였다가 이제 단순하게 흑백으로 그냥 한 입 베어문 사과의 모양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형태로 단순화해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막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될 건데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핸드 드로잉 스케칭 할 건데 복잡하게 왼쪽처럼 스케치되어 있는 것들은 오른쪽과 같이 단순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온 것을 하나의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페르소나 작성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한 명이라고 하는 다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이 물건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지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단순화해 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5단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5단계는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결국에 지금 이 모든 단계들은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고 납득시키고 논리성을 갖는 과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어 선택에 주의하면서 컨셉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은
것은 결국에 이 전체 과정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같이 서로 피드백하면서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 고도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업한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출한 최종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이 전체 과정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진화할 수도 있는, 고도화시킬 수도 있는 단계를 의미하고 있더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우리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할 건데 표현력이 추가된 형태를 이야기하더라. 내가 만든 아이디어, 도출한 아이디어를 우리 어떻게 프로토타입이나 모업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계속 수정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나가는 이 총체적인 과정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잘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